아이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또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아이는 제가 엄마라는 자체로 수도 없이 많은 용서를 저한테 했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많은 것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꺼냈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를 지켰거든요. 아이가 갖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성향으로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게 돕는 일은 저는 그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아이를 키울 때는 저도 엄마가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또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육아라던가 아이와의 관계를 글로 배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좋은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아이에게도 많은 책을 읽어주고,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육아서에 있는 내용대로 실천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대로 제가 같은 노력을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는, 또 아이에게 좋은 멘토의 역할을 하는 일은 지금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저에게도 잘 풀고 싶은 숙제이고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 아이를 키우면서 지키려 했던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해준다기보다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을 안 해야 된다. 그걸 안 하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아이가 학원 가는 시간을 지각을 하고 버스를 놓치니까 제가 아이에게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이에게 속상한 마음을 다 언어로 풀어냈는데 아이가 학원을 다녀와서 집에 오면서 저한테 엄마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이를 혼내면서 내가 너 오늘만 봐주는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아이는 제가 엄마라는 자체로 수도 없이 많은 용서를 저한테 했더라고요. 때로는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제가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때마다 엄마 제가 이번에 한 번만 봐드려요. 엄마 내가 봐주는 거예요.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늘 너무 자연스럽게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저를 엄마로 바라봐줬다는 생각이 들 때부터 정말 결심했어요. 많은 것을 잘해주다가도 만약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말로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그동안 아이에게 잘 해준 것들을 모두 뒤집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고민할 거예요.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저는 아이에게 많은 것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꺼냈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를 지켰거든요. 사실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아이의 생각을 자주 들여다보고 물어보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이에 대해서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엄마인지, 나는 아이를 향한 어떤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저희 아이를 토끼로 낳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라는 어떤 아이들의 목표나 도전 과제가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저희 아이는 토끼인데 사자처럼 커야지 이 세상을 멋지게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어서 사냥을 하고 어서 고기를 먹어봐. 노력해봐.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아이가 토끼로 태어났다면 멋진 토끼로, 경주를 잘하는 토끼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이가 갖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성향으로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게 돕는 일은 저는 그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아이가 가진 생각을 언제든지 엄마에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늘 감정을 읽어주는 태도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먼저 그 마음을 왜 가졌는지 아이의 입장에서 대화를 했던 습관이 아이로부터 엄마는 저의 멘토예요 라는 이렇게 너무 귀한 언어로 불릴 수 있게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한 권 독서를 하면서 정리에 관련된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1세대 공간정리 컨설턴트로 유명하신 분인데 정희숙 작가님의 책이거든요. 제목이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제가 잠시 소개해 볼게요. 집이란 그 사람의 현재가 반영되는 공간이다. 삶의 시간과 공간의 시간이 일치할 때 우리 인생도 제자리를 찾는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은 문장이었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볼게요. 주방하고 식탁 위에 많은 물건이 잔뜩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 수전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어요. 돌아봤더니 거실 한편에는 마른 빨래가 쌓여 있어요. 언젠가 개켜야겠죠? 그 빨래들을. 그리고 현관에는 뜯지 않은 택배 상자가 몇 개 지금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시작하는 아침 독서를 하려고 식탁에 앉아서 책을 펼쳤는데 과연 제가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 책을 그날 완독할 수는 있겠지만 그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과연 제가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미 머릿속에는 현관에 있는 택배 상자를 뜯어서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설거지를 미루면 계속 집안에 냄새가 날 텐데 가족들이 오기 전까지는 설거지가 되어 있어야 저녁을 준비할 텐데 준비된 저녁을 차리려면 식탁을 정리해야 되는데 난 지금 책을 읽고 글을 써야 하는데 하면서 결국은 집안을 정리하는 일도 책을 읽는 일도 둘 다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겁니다. 공간 정리가 시간 관리이자 자기 관리다 라고 제가 책에 썼는데요. 종종 꺼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비유거든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이 수술실이 엉망인 거예요. 거지가 나뒹굴고 있고 먼저 수술했던 환자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수술 환경이 엉망인 거예요. 그날 이제 수술을 앞둔 환자들도 밀려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환자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수술 환경은 엉망이지만 제가 수술 실력 하나는 끝내줍니다. 제가 수술해서 회복되지 않은 환자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과연 그 상황에서 환자의 가족들이 그 의사를 신뢰하고 수술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독자분들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보이는 공간이 어지러우면 우리의 머릿속은 10배 더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공간에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내가 행복한지를 말을 걸어오는 공간에서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책을 읽는 공간에 이렇게 앉아서 책을 펼치잖아요. 제 눈에 들어오는 공간은 거실에 있는 통창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편안하고 즐겁게 독서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